안녕하세요. 60 중반의 할머니요. 저는 지방에 기반을 둔 음식점 사업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많이 주셔서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어요. 엄마가 혼자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항상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얼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업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의 격리로 들어갔어요. 첫 월급이 나오던 날 어찌나 기뻤던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가족 선물과 고개를 사면서 행복했어요. 열심히 일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했고 저도 차츰 나이를 먹어 좀 더 큰 회사의 경력직으로 옮겨 고소득을 벌게 되었어요. 그 무렵 엄마가 내린 장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쉴 수 있게 되셨죠. 저는 엄마가 더 이상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며 아 엄마, 내가 더 이상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그리 좋다, 야고야하며 엄마가 나이 먹도록 일만 하면 안 되다고 적극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제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가족 걱정을 그만하고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말에 따라 등 더미에 있는 여선 자리에 나가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동생들의 학비를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 마음 놓고 결혼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말에 솔직히 좀 망설였죠. 사실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남편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부품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제 동생들의 대학 졸업을 도와주었고 예쁜 딸도 낳았어요. 정말 마음 아프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상을 살아왔어요. 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상의 것을 제공하며 키웠어요. 제가 돈을 버는 것으로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 딸은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모든 것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가을 스케줄도 준비하고 피아노나 미술 수업도 들리게 했습니다. 예능 교육에도 힘썼고 이제 제 딸도 마음을 알았는지 잘 따라왔어요. 제법 공부도 잘 했었기 때문에 꽤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7급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떡 논란을 했죠. 딸은 세무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서울로 이사 갔어요. 매주 주말에는 집에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라도 막상 딸을 서울로 보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몇 달 동안 어느 날 주말에는 딸이 5시간이 되었는데 어째서 소식이 없어서 마중하러 딸을 찾아뵌 때 그곳에서 딸을 찾았어요. 반가운 마음에 물러나려 했지만 딸 옆에는 어리숙해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딸은 그 남자를 계속 보내려고 해서 나가려던 차에 남자가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딸을 부르러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물었더니 최근에 자신을 따라 다닌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심 그게 남자친구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난이 한마디 해야 했을 걸 그랬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딸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저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커서 산에 넘어갈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특하기도 하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 사모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식까지 부모의 심정이겠죠? 제가 어떤 남자인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꼴은 딸아이는 친구들 모임에서 한 번 봤는데 그때 이후로 자꾸 연락을 한다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의 엄마가 부동산 업계에서 큰 손이라 집도 꽤 잘 산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앞에 큰 집을 지어내려와 살 계획이라고 했다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돈을 벌고 그 묘한 영학은 세모일을 했다고 전해졌죠. 이런 이유로 괜히 기분이 조급해져서 달만큼을 무조건 잘 사는 집에 가서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기를 바랬거든요. 가나 내 되물림 할 생각은 안 하죠. 그간 귀하게 곱게 키운 딸인 만큼
어디서나 대접받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딸은 그 남자의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또 찾아온다면 한 번은 제대로 만나보라고 했어요. 살기만 하지 않고 사람만 괜찮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 좋은 집에 대해 일을 이어주고 싶은 욕심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해 주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집에 내려온 달애가 얼마 전부터 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뻤어요. 결과적으로 달애는 제가 원하던 대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회감이 집에 인사를 하러 오던 나, 어찌나 눈물이 맺혔던지 말로도 잊지 못했어요. 서글서글한 표정의 사회가 그랬더군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진영에 고생시키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돈 걱정시킬 정도의 형편은 아닙니다. 사위는 제가 원하던 걸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됐다 싶었죠. 딸이 먼저 좋아한 것도 아니고 제 딸이 좋아한다고 따라다닌 놈일 테니까 잘 살아줄까 싶었어요. 집에 재산도 있고 외동 아들인 2명의 걱정은 없이 잘 살겠다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고요. 게다가 사회가 살만하고 먹고 살기 좋다는 것도 많고 말이 없는 우리가 사회에 오면 잘 말하더군요. 그 모습에서 이런 인연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아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형편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조금 알고 보니 그 남자 집이 굉장히 잘 산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만 딸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었어요. 또한 우리 살림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집이니까요. 그곳의 수준에 맞춰 혼수와 예단을 어떻게 준비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집에서 우리 딸을 무시하지 않을지도 걱정되었죠. 사위가 이러한 걱정을 눈치챘을까요? 그래서 장모님과 권순아, 예단의 부부는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만 잘 골라주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혼수를 준비할 수 있으니 의리도 있고 진행 중인 결혼 자금도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예단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셨나 봐요. 그러자 사회는 우리가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내의 어머니가 그러면 우리가 지킬게라고 하면 오히려 저쪽이 당황하실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뿌리 사정을 이해해 주실 사회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우리 딸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결혼 후에도 딸의 힘든 점을 고려해 주실 테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참견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 시아버지가 정말 우아하고 인상이 좋더군요. 검정 정장에 작은 백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도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은 철이 좀 없지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내신 마음이 얻어맞는 것이겠어요. 저희도 딸처럼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자리가 자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겠네요. 사두 부부는 교양이 풍부하고 넉넉해 보였어요. 잘 배우고 잘 자란 분들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인사를 나눈 후 택시를 탔는데 딸이 담장만 쭉 보이는 집을 가리키며 저게 시아버지라고 했어요. TV에서 볼 법한 규모의 우리 부부를 보고 입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분명 대단한 집일 것 같더군요. 그런 집에서 난 이가 사나 했는데 제 딸이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을 보니 모를 일이구나 하며 내심 박수를 쳤습니다. 별탈 없이 순조롭게 결혼식도 끝났고 딸의 새로운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고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남편이 다이다운 공장이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이 찾아왔고 저희에게 중식당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도전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중식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장난삼아 식당을 차려도 되겠다고 말했었지만 막상 식당을 차리려니 걱정이 앞섰어요. 집에서 먹는 것과 파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업에 장담했습니다. 남편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고 좋아하면서 잘하는 요리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확신이 없어서라도 식당을 차리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튀어날 것을 감안해서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처음 하는 장사라 서툰 점이 많았지만 남편의 친구가 전에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믿는 절친이었기 때문에 저도 믿고 같이 하기로 했고 하지만 쉽지 않았고 처음이어서 손님이 많이 없어 고난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에는 배달원으로 일을 했던 저라도 아끼는 정도로 직접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말렸지만 제가 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남편의 친구가 자기가 배달을 할 테니 제가 카운터를 맡아보라고 했어요. 경리 출신이라 자기보다 더 잘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제가 카운터를 맡게 되었어요.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나이 든 중년 3명이 열심히 일하니까 주문이 늘어났고 손님이 많아졌어요. 아직 딸에게는 식당을 운영 중인 사실은 비밀로 해두고 있었어요. 딸이 부모 걱정을 할까봐 그랬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로서 그것들을 솔직히 얘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상황이 어려운데 딸에게는 혼란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을 안정이 조금이라도 찾을 때까지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서요. 가끔 딸과의 통화 중에는 가게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았어요. 딸이 전보다 연락이 뜸해져서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더니 바빠서 연락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밝은 목소리를 듣자 안심이 되었죠. 오히려 연락이 뜸한 것은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영업이 끝난 후 방송국에서 촬영 중 할 수 있느냐고 했더라고요. 재료도 준비되어 있겠지 했는데 그 방송은 꽤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방송 후 손님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 식당은 어느새 짬뽕 맛집으로 입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다른 동네에서 특별히 짬뽕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도 생겼을 정도였어요. 결과적으로 대기 손님이 많이 생겨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친구들은 많은 논의 끝에 옆 건물 1층을 빌기로 결정했어요. 주방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주문대로 요리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름의 확장을 하고 매출이 급증했어요. 짬뽕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항상 손님이 들락거리는 곳이 되었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건물을 조금 더 올려야 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딸에게 말해도 괜찮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배달을 갔다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배달 직원을 쓰고는 있지만 바쁠 때는 종종 직접 배달을 나가곤 해요. 저는 배달을 나가서 괜히 나쁜 소리라도 들은 게 아닌가 걱정돼서 보리차를 대접해주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진영이랑 연락을 많이 하지 못해서 가끔씩만 하는데 그게 왜냐면 오늘 배달을 가니까 재수 씨가 이상해 보여서요. 전에 알았던 대로 그는 얼마 전에 옆 동네로 이사를 오셨는데요. 그래서 딸은 여전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요. 그래서 따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어요. 아마도 잘 못 봤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저기까지 배달을 시켜서 그렇지 않을까 해요. 최근에 그쪽에서도 많이 주문이 들어온다니까 한번 진영이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의 표정이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서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싶었고, 김서방은 잘 지내나 물었죠. 그에게 들은 바로는 김서방도 잘 살고 있고,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다더라고요. 결혼하는 거라면 어떻게든 막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딸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해줄 필요 없어. 엄마, 나는 지금 바빠서, 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명랑하게 전화를 끊었는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남편의 친구가 한 말 때문에 신경 안 써려고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4번째로 연결하려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며 스스로에게 말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한 날 남편의 친구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지금 배달 들어온 주소가 사돈인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 집에서 중국집 한다던데. 4번째로 전화 받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직접 배달을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친구는 사돈이긴 하지만 직접 배달을 가는 게 그렇지 않을까 라며 자신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이전에 받던 전화를 남편에게 숨기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궁금해서 미치는 저는 직접 갈래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알겠어 하며 알아서 가겠다고 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음을 분명히 느꼈어요. 그래서 청모자를 살짝 눌러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려서 배달 직원을 따라 나갔어요. 손님들을 칠한 것인지 유린했는지 모를 캐릭터 팔보채, 해물 누룽지탕과 같이 비싼 요리를 많이 시키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도 않게 철통같이 높은 담을 세운 집의 벨을 누르자 안에서 문이 열려주었어요. 넓은 정원을 가로지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는 손님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죠. 배달 음식을 전달하면서 안을 둘러보던 저는 고채 올 눈은 의심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일해야 할 딸이 손님들이 거실에서 놀 때 맨손으로 2층 계단에서 물걸레질을 하는 게 보였거든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요. 도우미를 부를 때 무르익어 음식을 거실에 가져다 놓고 딸에게 소리쳤어요. 너도 눈치가 있잖아.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도 밥맛이 떨어지게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래? 후딱 빨리 움직여라. 미안합니다. 금방 일어날게. 제 딸이 힘없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넌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무슨 내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봐, 그렇지 말고 후딱 끝내야지. 그런 것까지 따로 알려줘야 되니? 7급 공무원이 대체 어떻게 되면 대리시험 개설할 것도 아니고. 아, 정말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 해도 아무도 안 자나. 건데 죄송해요. 올라갔다가 나중에 할게요. 야, 됐어. 그냥 끝내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이래서 사람은 지방을 보고 들여야 돼. 포구변기 없으니 처 모양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랐으면 머리는 있어야 할 거 아냐. 이건 뭐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원,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네 방도 바람 난 거 아닌 이에 맨날 중에서는 네 얼굴 보면 집에 들어올 맛이나 하겠냐. 니네 부모는 염치도 좋다. 딸년을 맨몸으로 10분 해놓고 한 번 안 찾아오니. 우리 내려온 거 알았으면 알아서 진짜 귀여워서 인사라도 했어야지. 하여간 없는 것들이 예의도 없어. 하긴 네가 누굴 보고 배웠기에 네 그 부모의 그 딸이지 안사돈의 막말에 기가 딱 막혀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양장피 접시를 든 손이 부르르 달렸어요. 남편 친구가 저런 모습을 봤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 딸의 안부를 물었을 테고요. 땅에 왜 이렇게 빠졌을까? 왜 의미가 돼서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내 딸을 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일단 손에 들고 있는 양장피부터 해결해야겠다고요. 전에는 살았던 사돈한테 걸어가 양장피를 뜯어 그 머리에 확 불어버렸어요. 야 미쳤어. 안 싸도 팔딱팔딱 뛰며 눈 빠따가다며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애가 걸레를 쓰던 물통을 가져와 얼굴에 확 뿌렸어요. 옷이 이제 괜찮으세요? 물 한 바가지 더 뿌려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 무례하게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그제야 저를 알아본 사돈이 소리쳤어요. 당신 뭐야? 미친 거 아니냐? 그래, 나 미쳤다. 2년 이내 귀한 당태를 미친 짓 하는데 안 미칠 애미가 어디냐. 똥만 찬 주둥이로 뭐가 어쩌고 어쩌다. 내 딸이 왜 비행기 없냐? 네 아들로 말이라도 하면 차고 넘치는데 그 나와 결혼한 목로 변변한 직업도 없니지 부모 밑에서 직장 사나이로 살아. 그렇게 사는 놈아, 97급 국가 공무원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 길거리에 나가 물어볼까? 꼴랑 돈 몇 개점만 있다고 교양을 떨며 살고 싶어하는 모습인데 천성이 우진 걸 돈으로 가리기 좋아하는 거냐? 이런 통에서 굴러먹다가 뒤질 인간아. 그러자 안사돈은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인연이 하지마. 저 이딴 딸년 앞에서 망나니도 해도 간다. 이놈아, 이런 서럽고 이 가닥 싫어. 나는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 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까지 오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내가 딸을 4g로 팔아 먹은 것 같았거든. 그 돈에 무슨 일로 딸을 팔아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제 뺨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런 악인들과 내 딸이 있었다는 생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냥 돈 많은 집에 가서 평생 편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던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어. 돈이 많다고 인격도 높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후회가 되었어. 집에 와서 딸을 안고 펑펑 울었어. 그때도 딸아이는 자기 때문에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팔아먹은 게 아니면 숨겨두지 않고 말하라고 했어. 결혼하자마자 밖으로 벗어나 매일 다른 여자들과 지내고 있더라. 이것저것 하는 것은 이미 결혼 전부터 유명했던 것 같다. 집 사이에서 혼주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도 달랐지만 부모가 결혼을 시켰던 이유도 그랬죠. 게다가 제 딸이 국무원이나 돈밖에 없는들한테 꽤 괜찮은 차였고 사람을 보고 소문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한 것입니다. 시모는 결혼한 직후부터 딸에게 직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이미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다른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기에 혹여 제 딸이 이혼한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집에 감금시키고 다른 이들은 내보내고 입주도우미 하나만 남겨두고 제 딸을 식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고 도저히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서 딸을 옹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비싸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업체에 의뢰하여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제 딸을 감금했다는 증언을 해줄 증인들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가게에서 번 돈이 이런 때에 유용하게 쓰였지만 이 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무가 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그 장점을 살려 땅 장사나 가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 폭탄을 터뜨리기를 결심했어요. 딸은 집에서 갇힌 채로 지방 곳곳을 정리하면서 부정행위와 세금 탈루에 대해 알아내고 국세청이나 국토부에 보고할 만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여 제공했어요. 다행히 딸의 동료들이 도와줬기에 상황은 간단하게 처리되었죠. 출신이 경미한 엄마와 세무직을 가진 딸은 머리를 맞대어 엄청난 세금 폭탄을 겪게 되었지만 지역에 밀린 세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직접 제보를 통해 숨겨진 현금과 재산의 위치를 일일이 알려줬어요. 그 덕분에 범죄자의 집은 철저히 수사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을 받았어요.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지만 관계자들에게 딸의 감금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던 조건으로 그것은 포기했죠.
받은 보상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섰지만 1년 반 후에 그 세금 폭탄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딸은 감금당하고 폭행과 폭언을 받으며 인권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들과 달리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7가지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명성 있는 로펌을 찾아가 의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제 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써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당하고 미련 없이 구상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오래된 할머니가 되어 찾아와서 사돈 제발 고소 좀 취해주세요. 집도 빼앗기고 돈도 다 빼가고 다 쓰면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됐잖아요. 굳이 나랑 아들을 감옥살이 시켜야 풀리겠어요.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러자 그동안 나를 보지 않고 있었던 사람도 소에 들어갈 상황이 돼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돌연변이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 더러운 얼굴을 어디에 넣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었지요. 소취야. 어림도 없는 이야기네요. 당신 새끼 간수는 잘할 것이니까 내 새끼를 건드린다 해서 한 번 못된 죽일 만큼 상대하라. 내가 이제까지 애지중지키, 키키핑, 키운 딸을 그 상황에 놓고 용서를 부탁한 네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죽어도 구세로 살아서 못하니까 내가 저은 죄를 달게 받게 될 거야.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 한물을 가져다가 한 바가지를 퍼 마셨어요. 안사돈은 비명을 지르며 그제야 도망쳐 대처해 가게를 빠져나가서 쫀한 모습을 보니 속에 시원하더군요. 세상엔 돈만으로는 아니고 사람 관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많아요. 저 또 그때 이를 교훈 삼아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기꺼이 잘 대접하면 살아갈 수 있답니다. 딸이는 그동안의 일을 털고 다시 취직을 했어요. 회사 일은 힘들다면서도 그녀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제 딸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제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안이 늘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나에게 큰 힘이 돼요. 오늘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길 바라요.